어제 윤석열 후보가 광주의 5.18 민주묘역을 참배했습니다. 그리고 방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방명록에 썼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재명이가 직접 참으로 천박하게 지저분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냐? 5월 정신을 반드시 세우겠다. 이건 뭐 5월 정신이 삐뚤어졌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5월 정신을 모욕하지 마라. 여기 반드시, 이거는 반듯하게라는 뜻입니다. 반듯하게, 똑바로, 반듯하게 이런 뜻입니다. 이거하고 좀 어감은 비슷하지만 반드시는 꼭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 이 맥락에, 이 문맥에 꼭이라는 뜻에 반드시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죠. 이거는 반듯하게 세우겠다는 뜻을 표현한 겁니다. 반듯하게. 그럼 5월 정신 반듯하게 세워야지 삐딱하게 세워야 됩니까? 5월 정신이든 4.19 정신이든 3.1 독립운동 정신이든 대한민국 건국 정신이든 반듯하게 세워야죠.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반듯하게 세우자는 사람한테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삐뚤어졌다는 얘기냐라고 시비를 걸면 참으로 저질스럽게 말꼬리 잡는 시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이 반듯하게라는 뜻의 반드시를 쓴 이유가 전 나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대한민국 건국 정신을 이 좌파들이 얼마나 훼손했습니까? 대한민국의 산업화 근대화 정신을 얼마나 훼손했어요? 또 대한민국의 민주화 정신을 이 좌파들이 마치 자기네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독점하면서 얼마나 자기들 마음대로 훼손했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대한민국의 건국정신, 대한민국의 독립정신, 대한민국의 산업화 정신, 대한민국의 민주화 정신을 이제 좀 똑바로 반듯하게 세우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가 문제예요?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아니, 반듯하게 세우겠다는 사람한테 그러면 내가 그동안 삐딱하게 서 있었냐? 아니, 동네 양아치도 아니고 왜 이런 식으로 저질스럽게 시비를 겁니까? 시비거리가 돼야 시비를 걸고 뭐 논란을 벌이지. 네. 반듯하게 세워나갑시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준석의 끝없는 월권. 제가 아예 제안합니다. 권영세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추천합니다. 이 이준석이나 김종인이나, 이 이준석이는 입만 열면 김종인 왈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자꾸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의 인사권에다가 찝적대고 있어요. 오늘도 선대위 구성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 쪽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좀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하면서, 아니 그 평소에 잘하지 그랬냐, 이 놀리는 말도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아니, 이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괜히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면 이 사람들이 그냥 민감하게 갑자기 반응하는 겁니까?
아니 김종인이가 이준석이가 그동안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전부 하이에나들이다 그러고 똥파리들이다 그러고 자리 사냥꾼이라 그러면서 싹 자리 비워라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럼 어느 누가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안 나쁘겠어요? 어느 누가 그런 소리 듣고도 기분 좋게 허허 웃으면서 넘어갑니까? 당연히 예민하게 민감하게 그리고 기분 나쁘게 반응하죠. 그런 걸 놓고 자기들이 먼저 도발을 해놓고 그래놓고는 평소에 잘하지 그랬냐? 정말 젊은 X가 이 머리에 X도 안 마른 게 정말 자리사냥꾼. 제가 어제 그제 김종인이 이준석이 얘기하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김종인이야말로 왕팔이고 이준석이야말로 하이에나고 이 둘을 합치면 자리사냥꾼이다. 누가 민감한데 지금 그동안 고생한 선거 캠프 사람들한테 덮어 씌우냐. 자, 그러면서 제가 다시 어제 이준석이가 어느 언론에서 보도가 됐죠. 권영세 의원, 사선 의원입니다. 권영세 의원을 선대 본부장으로 추천을 한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와 권영세 의원의 그 아주 특별한 오래된 인간관계를 감안하면 지금 누가 누구를 누구한테 추천한다는 얘기냐. 정말 코미디 같은지 그만해라. 제가 이 정도 얘기하고 끝났습니다만 제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 대통령 후보는 당무 정권을 갖게 됩니다. 이미 국민의힘의 모든 당권, 당무의 우선권은 윤석열 후보 손에 들어가 있어요. 당헌 당규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윤석열 후보의 당무 전담권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거예요? 구체적으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당직자들에 대한 인사권으로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당의 예산 집행권으로 나타납니다. 당이 돈이 많아요. 선거 때이기 때문에 이 선관위로부터 이제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지원금, 정부가 주는 거죠. 선관위가 주는 세금으로 이런 것들이 뭐 몇백억 단위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물론 그거는 다 선관위가 지정한 합법적인 용도,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데 쓰는 거지만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 이게 이 당무 전인권의 핵심 내용이에요. 인사권과 예산권. 그거 뭐 정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그 대통령이 제일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의 권한이 뭐냐? 뭘로 이 사람이 이 국가를 통치하냐? 결국 인사권, 예산권으로 통치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윤석열 후보에게 지금 국민의힘의 당무 정권이 들어가 있는데 이 당무 정권은 어떻게 실행되느냐? 어떻게 구현되느냐?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으로 구현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당대표 당원이 뽑아놓고 원내대표 국회의원들 의총에서 뽑아놓고 최고위원들 다 당원들이 직접 뽑아놨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인사권을 휘둘러야 휘두를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 빼고 당의 선출직 지도부 빼고 나머지는 다 임명하는 자리들입니다. 사무총장 이하 다 이제 임명하는 자리인데 이 임명하는 임명권 이걸 인사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윤석열 후보가 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사 당에도 중하위 당직자들이 수백 명입니다. 또 당 사무처의 직원들만 해도 100여 명이 넘어요.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 책임자는 누구냐? 그게 사무총장이에요. 그러니 윤석열 후보가 당무 전인권을 행사하려면 일일이 뭐 당의 무슨 국장은 당신이 하시오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모든 인사를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후보가 임명을 하고 이 사무총장, 후보가 임명한 사무총장한테 보고를 받고 결재를 하고 하는 방식으로 당무 전인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무총장을 대통령 후보가 임명을 해야 돼요. 지금 당의 사무총장은 한기호 국회의원이 하고 있어요. 3선. 이 사람 군 출신인데 뭐 사무총장을 뭐 이준석이가 여러 사람한테 제안했다가 뭐 다 거절당해서 마지막에 결국은 사무총장 해달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한기호 의원인데 이 사람은 당에 이런 살림이나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고 또 선거, 정복선거를 총괄 지휘해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준석이가 임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도의적으로 봐도 정치적으로 봐도 한기호 사무총장은 사표를 내고 자리를 비워줘야 돼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수족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누군가가 이 사무총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역대 대통령 후보들은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도 자기가 제일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사무총장을 하고 싶어서 권성동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하려고 했다가 이준석이가 반대하는 바람에 못하고 권성동을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임명했다고 지금 일부 어느 언론에서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가 사무총장을 임명하겠다고 그러는데 어디 감히 당대표란 자가 이걸 반대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무총장이, 당 사무총장이 바로 이런 인사권의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대통령 후보가 원하는 사람이 맡아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당에서 이 집행하는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도 제가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까지는 사무총장이 사인해야 돈이 집행이 됐어요. 당대표는 아예 예산에 대해서 사인하지도 않는 상태, 사인도 하지 않고 사무총장이 다 이것을 집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 당대표가 일일이 사인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당대표가 책임을 져야 될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비상사태를 피하기 위해서 당의 예산 집행은 사무총장이 사인하는 것으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바꾸는 걸로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무총장이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총장을 대통령 후보가 임명하려고 했는데 그걸 이준석이라는 자가 반대하는 바람에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권성동은 비서실장을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권성동을 다시 사무총장으로 하기는 서로가 민망하니까 제가 쭉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 이게 이제 현역 의원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쭉 찾아봤어요. 권영세 의원이 제일 그런 면에서 사무총장도 한번 했고 또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상황실장으로 선거를 전체를 치렀던 경험도 있고 또 당의 사선 의원이니까 여러 가지 당무 경험도 있고 제일 적합하겠다. 일처리가 꼼꼼하기로 유명하거든요. 제가 권영세 의원을 떠올렸어요. 그런데 참 이준석이라는 자가 진짜 교활한 자예요. 이준석이가 이 권영세 의원을 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 뭐 추천했다 이런 식의 보도가 잠깐 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선대위에 본부장 자리가 있습니다. 총괄본부장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는 당의 사무총장이 겸임해야 캠프와 당이 한 몸으로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당의 윤석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선거대책본부. 그 이 본부장은 다 예산도 집행하고 모두 하고 다 할 거 아닙니까? 홍보물 할 때 돈이 얼마 든다 그러면 결제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본부장이 당의 사무총장을 겸하고 있으면, 같은 사람이 하고 있으면 간단해요. 모든 일이 원스톱으로 다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당 사무총장은 따로 있고 선대위 본부장은 따로 있으면, 그러면 선대위 본부장이 판단하기에 뭐 홍보물 때문에 한 1억 지급해야 된다, 지출해야 된다, 이거 사무총장한테 가서 돈 달라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거에서는 사무총장이 선대위의 본부장을 겸하게 하는 겁니다. 또 사무총장이 총선 때는 당연직 공천관리위원회로 들어가서 조직 관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준석이가 아주 교활하게 사무총장은 자기가 임명한 한교를 계속하면서 제일 사무총장 잘할 것 같은 권영세는 실권도 별로 없는 선대위 본부장으로 추천한 거죠. 이거를 윤석열 후보가 이런 구조를 잘 모르고 뭐 권영세 의원이 본부장 하면 참 좋지 하고 덜렁 받아버리면, 실질적인 권한은 이준석이가 임명한 한기호가 갖고 있으면서 그 힘든 일만 권영세 본부장한테 떨어지는 이런 황당한 이중구조가 이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의 교활한 이 잔머리에 넘어가지 않고, 또 윤석열 후보가 한번 제안한 권성동 총장 카드는 이미 비서실장으로 정리가 돼버렸으니까 다시 돌리기도 어려우니 차제에 뭐 이준석이가 추천을 또 마침 했으니까 권영세 의원을 당의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윤석열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으로 겸임하게 하면 당과 윤석열 후보 캠프가 한 몸으로 돌아가는 아주 효율적인 선거운동 조직으로 재편이 가능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평론가 주제에 윤석열 후보한테 뭐 인사에 대해서 누구 특정인을 이 사람을 써라 이렇게 제가 무슨 제안을 하거나 그럴 위치가 있지 않아요. 그러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그런데 권영세 의원은 이번에 이 사무총장을 둘러싸고 이미 1차 이준석이가 후보의 인사권을 완전히 훼손하고 부정한 데다가 교묘한 이 꼼수로 이 권영세를 이준석이가 임명한 한기호 총장 카드를 살리기 위해서 오히려 이 귀양 보내듯이 지금 슬그머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구조, 이렇게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중 구조의 비효율성을 제가 문제 제기를 하면서, 기왕에 이렇게 논란이 됐으니 권영세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그 권영세 총장이 선대위 총괄본부장을 겸임하게 하는 방식으로 빨리 당을 일원화시키고 후보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하자라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가 지금이라도 이 당무 전임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행사돼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세우고 이 문제를 원칙에 입각해서 순리에 맞게 풀어갈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촌철살인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경호 문제입니다. 제가 좀 상당히 심각하게 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는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식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후보에 대한 이 경호 관련 법에 의거해서 지금 경찰이 아마 경호를 이미 시작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경호 강화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때 이 대중 정치인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줬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어디를 가든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몰려나와서 한 번이라도 얼굴 한번 보고 손 한번 잡으려고 하고 셀카 같이 찍자고 그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중정치인이었던 거예요. 대중정치인이 누구나 다, 모든 정치인은 대중정치인이 되고자 하지만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출 때 대중정치인이 되는 겁니다. 그 저는 지금 여야 후보들 전부 통틀어서 유일하게 윤석열 후보만 대중정치인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제가 평가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캠페인하는 후보들을 보면 알아요. 윤석열 후보가 하는 어디를 가든 바로 그곳이 대중이 나오는 곳이고, 그 윤석열 후보를 잠깐이라도 한 번이라도 보기 위해서 수많은 대중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손을 잡고 한두 마디라도 격려를 하려고 그러고 셀카를 찍자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다른 후보들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윤석열 후보는 어쨌든 대중정치인으로서 지금 후보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중정치인으로서 후보로 행보를 하게 되면 어딜 가든 끊임없이 대중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른바 불특정 다수와 만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사전에 무슨 대통령 경호도 아니니까 사전에 뭐 QR카드 다 찍어라 할 수도 없어요. 그 수많이 몰려드는 대중 속에 북한 공작원 없으란 법 없어요. 뭐 저는 좌파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뭐 이번에 5.18 민주묘지 같은데 좌파들이 미리 다 자리 잡고 못 들어오게 만들고 뭐 이런 거는 뭐 저는 그렇게 심각한 위협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우리 반대한다고 예고하고 실제로 반대 행동을 하니까 뭐 윤석열 후보 측에서 그거 예상하면서 잘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간첩이 그렇습니까? 간첩이 당신 내가 죽이겠다고 그러고 와서 죽입니까? 그 김정은이가 보낸 공작원들이 김정남이한테 당신 내가 죽이러 간다 그러고 가서 죽였습니까? 불특정 다수 속에 누가 어떤 사람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경호에 나서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대중정치인으로 대중과 이미 만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설사 그런 위험이 있어도 아주 구체적인 정보가 있으면 모르겠어요. 뭐 열흘 후에 있을 무슨 어느 지역의 유세 때 북한 공작원이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암살단을 파견한답니다. 이런 구체적인 정보가 국정원으로부터 뭐 있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게 아닐 경우에는 위험은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대중과 만나는 행보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대중정치는 그런 거예요. 운명적으로. 제가 지금 여야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대중정치인이 윤석열 후보고, 따라서 불특정 다수 대중과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 상황이 계속되면 그 대중 중에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니 지금 경찰이 경호를 열심히 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경호 강화에 대한 경각심을 후보와 캠프에서 좀 다시 한번 가져야 되겠다. 제가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선과 선거 과정에서 대선 캠페인 막바지에 이렇게 별세를 하는 바람에 대통령 선거를 아예 못했던 경우가 2번이나 있습니다. 신익희 박사, 조병옥 박사가 그랬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물론 당신의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렇게 테러를 당한 건 아니지만 지방선거 유세에 가다가 커튼칼 테러를 당해서 실제로 목숨을 잃을 뻔했잖아요. 5cm만 옆으로 비껴 맞았으면 대동맥이 끊어져서 거의 현장에서 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거 재반수 병원 의사들이 했던 말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북한의 암살 기도는 여러 수십 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121
청와대 기습 사건이고 그때 31명의 게릴라들이 넘어와서 김신조 한 명 살고 나머지 다 죽었잖아요. 그게 청와대 뒷산까지 왔던 것 아닙니까? 또 문세광이가 1974년 8.15 기념식에 박정희 대통령을 겨냥해서 총을 쐈는데 박정희 대통령은 연단의 의지에서 피했고 뒤에 앉아 계시던 유경수 여사가 그 흉탄에 돌아가셨잖아요. 대통령을 향한 북한의 직접적인 테러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전두환 대통령 아웅산에서 폭탄 터져가지고 17명의 수행원이 사상자가 났어요. 이거 전두환 대통령 겨냥한 거 아닙니까? 차가 늦어서 전두환 대통령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다행히 전두환 대통령은 이 화를 면했지만 미리 가서 도열에 있던 17명의 이 장관 수석들이 부총리가 불기의 계획이 됐어요. 이게 우리 현대사입니다. 자, 북한이 지난 4.15 총선 때도 청주간첩단 사건에서 확인이 되잖아요. 국민의힘 미래통합당 괴멸시켜라. 그리고 책임을 황교안 대표한테 다 덮어 씌워라. 구체적인 지침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3월 9일 대선 때 김정은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김정은이가 대남 공작부서한테 야, 이번 대선은 절대 개입하지 마라. 그렇게 지시할 것 같습니까? 지금 그대로 놔두면 윤석열 후보가 승리할 것이 너무도 분명하잖아요. 아니, 지지율이 20%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그런 상태에서 김정은이가 아이고 뭐 어차피 윤석열이 대통령 될 거니까 야, 이재명이한테 손 끊어. 그리고 그냥 개입하지 말고 지켜만 봐. 공작원들 파견한 사람들 다 철수시켜. 김정은이가 그럴 것 같냐고요. 오히려 더 악착스럽게 야, 이재명이 힘으로는 안 되는 모양이니까 너네가 나서서라도 좀 어떻게 판 좀 뒤집어 봐라. 이렇게 지시할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가뜩이나 오랜만에 나타난 대중정치인이기 때문에 대중과의 접촉면이 다른 후보보다 훨씬 넓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광주에 간 이 윤석열 후보 또는 지금 지역에 돌아다니는 윤석열 후보의 현장 사진을 보세요. 거기 주변 가까이 경호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1m 가까이 접근해서 해코지 할 수 있는 그런 이 거의 무방비 상태로 지금 후보가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선 승패는 이대로 가면은 윤석열 후보의 압승이죠. 북한이 가만두겠습니까? 지 친형 이복형도 그 공항에서 암살해버리는 게 이 김정은이란 말이에요. 장석택이를 고사포로 시신도 남아있지 않도록 겁을 주면서 죽이는 것이 김정은이에요. 역대 대통령 선거 총선에 북한이 개입 안 한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그래서 지금이라도 윤석열 후보부터 이게 이제 윤석열 개인이 아니래요. 경각심을 가지고 캠프에서 특별히 좀 경각심을 가지고 지금 경찰이 나름 뭐 경호 열심히 할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만 조금 더 경호를 강화해 달라. 물론 경호가 강화돼 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대중간 만나는 것에 오히려 벽이 생겨버리면 그건 안 되죠. 그건 대중정치인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대중과 벽을 쌓는 것. 벽을 쌓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이 안전을 강화하는 그런 경호 강화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경호술이 미국 CIA도 와서 배울 정도로 아주 수준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 쓸데없이 기관단총 노출시키는 황당한 실수들이 있었지만 진짜 경호팀이 실력을 발휘하면 얼마든지 대중이 기분 나쁘지 않으면서도 안전을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아니 우리도 정권을 우리가 그동안 쭉 잡아왔지. 그러면 역대 청와대에서 경호했던 경호팀들 역전의 용사들 다 있잖아요. 박근혜 경호팀, 이명박 경호팀, 전두환 노태우 때 경호팀들 다 있잖아요. 살아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때 경호원 했던 분들도 지금 살아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 아직도 현업에서 활동이 가능한 분들로 경호팀을 짜고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캠프 차원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를 캠프에서 무슨 쉬쉬하면서 몰래 할 이유가 없어요. 국민한테 알리면서 해야 돼.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치러야 되는 대선이 어떤 성격의 대선인지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거 체제전쟁이다. 그럼 체제전쟁은 단순히 문재인, 이재명이 하고만 전쟁입니까? 더 심각한 적은 북한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도사되고 있는 중국 아니에요. 그들과의 선거라는 형식의 체제전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있을 수 있는 모든 비상사태에 철저히 대비하는 이런 정도의 준비와 경각심을 갖자. 이건 우리끼리 돌아앉아서 쉬쉬할 얘기가 아니다. 맞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여러분께 문제 제기합니다.